자, 이제 소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강의인데 지금 진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원래는 총 6회차,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4번 녹화를 하고 4번 녹화하는 걸 6일 동안만 이렇게 강의가 되도록 돼 있었는데, 제가 민법 총칙에서 워낙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물권법과 채권법은 부득이 제가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을 여러분들한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기초 강의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초 강의에서는 이제 사실은 용어 정도만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이나 중요한 것들을 이제 기본 강의에서 다루고, 또 그 다음에는 좀 더 심화된 걸 배우자,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앞서서 민법 총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해서 세세하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소유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굵직굵직한 내용들 중에 뭐 용어 정리나 정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내용 같은 것들은 주로 기본 강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기초 강의에서는 일단 강의한 부분,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보시고 줄도 거놓고 하시되,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는 것과 읽어보지 않고 다음에 공부하는 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로 들어가서 이 소유권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소유권의 관계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이 소유권 파트는 민법 중에 물권법에 있는 소유권 파트는 소유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소유는 어떤 관계 속에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 구조만 배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잃고 이런 것들은 언제 배우느냐? 사실 그것들은 채권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물권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유 관계, 소유의 범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물권법의 소유권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의 내용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기본적인 권능들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다. 요 세 가지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다. 그래서 이 사용과 수익 부분만 따로 빼서 만든 제한물권이 용익물권 이렇게 부르고, 저 처분권, 저 재산적 가치, 저 부분만 뽑아서 별도로 제한물권으로 만든 게 담보물권이고 그렇습니다. 자, 소유권은 그 물건에 대한 포괄적 지배권으로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수익,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요게 정의 파트입니다. 그죠? 의의 또는 정의, 요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실 때도 보통 볼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거나 아니면은 에딩펜을 긋잖아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요 의의나 정의 파트는 요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 꺽쇠를 이렇게 해놓고, 저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의의의 제목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파트는 뭘로 에딩펜을 해놓으시냐면 초록색 있죠? 초록색, 녹색 에딩펜으로 이렇게 그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어떤 의의가 나오든 의의 파트는 다 저 초록색으로 그어 놓으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형광색, 벌도 노란색으로나 이렇게 칠하겠죠, 중요한 것들은. 그럴 때 나중에 책을 이렇게 볼 때 저 초록색 파트는 띄고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의의 파트니까. 의의 파트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리고 반복하면서 의의는 내가 머릿속에 제대로 박히도록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저 의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초록색으로 에딩펜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좀 편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강의 준비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책이 있고 여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초록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제목에만 이렇게 에딩펜 칠을 저는 해놨습니다. 제목에만 에딩펜 칠을 해놓은 이유가, 이 제목만 눈에 잘 띄면 여기에서 어떤 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단락이, 예컨대
요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해놓고 했다면 여기에도 빨간색으로 돼야 되겠죠.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 놓고, 만일에 여기에서도 뭐 주황색으로 해놨다 그러면 요것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야 같은 레벨의 이게 목차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권의 성질은 관념성, 전면성, 혼일성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범위. 이 소유권의 범위에서도 소유권은 지표면을 보통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죠? 지적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지표면을 내가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지표면의 상, 하 다 이용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뭐 지구 해 끝까지 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당한 이익 범위가 있는 한도 내에서만 내가 소유권의 범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애매한 말이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저거는 내가 마구잡이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용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적절하게 사회관념상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지상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소유권의 범위가 문제되는 게, 내가 땅을 샀는데 근데 산을 샀어요. 산을 샀는데 거기에 아주 멋들어진 돌이 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연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예컨대 내가 땅을 샀는데 여기다가 시추해 보니까 여기서 석유가 뽑아져 나와도 이건 광물이란 말이죠. 그거는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돼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텍사스에서 내가 땅을 샀는데 여기에 파보니까 기름이 나왔어요. 그 기름은 내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네. 자, 지하수도 지표, 지하수하고 온천수는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면 돼요.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지하수나 온천수나 다 그냥 지표면을 이용하면서 뚫어보니까 지하수가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상린관계라는 게 있는데, 상린관계도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상린관계라는 게 뭐냐면 서로 상자에 이웃 린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 간에 토지를 접하고 있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를 갖고 있는 이웃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서 다른 사람과 토지를 맞대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양보할 것도 있고, 서로 배려해 줄 부분도 있고, 뭐 양보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이 상린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토지가 몇 닦고 있으면은 그 이웃이기 때문에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특별히 내가 이 권리를 상린관계상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웃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린관계상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고요. 내가 상린관계상 의무가 있다 그러면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도 보면 인접하는 상호간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겠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끼리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상린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는 것은 옆 땅입니다. 옆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겠죠. 예컨대 내가 내 땅을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옆에 땅도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들 시설권도 내가 땅에다가 수도를 인입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이거는 법조문 뿐만 아니라 내용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문제씩은 여기서 상린관계에서 출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주의토지 통행권, 내 땅이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땅이 있겠죠. 이게 주의토지입니다. 내가 공로에, 이게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이렇게 거쳐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이 남의 땅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일단 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상린관계도 있는데, 이 물에 대해서는
예컨대 고지의 소유자가 있고 저지의 소유자가 있으면 고지에서 물을 안 보내고 있어요. 다 뚝으로 막아놔서 자기만 이용하겠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밑에 사람들은 야 네가 일상에 공하는 거 이외에 나도 좀 쓸 수 있게 좀 내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물을 너무 많이 내려보내서 밑에가 다 저지가 침수했다 이러면 야 좀 배수 좀 잘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류지의 개인 소유 이런 것들은 조문만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 그 옆에 땅하고 내 땅하고 경계를 짓게 되죠. 이럴 때 경계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담은 어떤 걸로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 2년에 한 분 정도는 시험에 나는 것 같아요. 공작물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문제인데, 소유권 취득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행위겠죠.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그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제일 많겠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속이죠. 그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하게 되면은 186조에 따라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물론 187조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취득할 때 등기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유권 취득 파트에서는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라는 게 뭐냐?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인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권리가 없었는데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오랜 기간 지속된 요 사실관계에서 터잡아서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중첩적으로 생기고 사회가 복잡하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실관계, 20년 동안 오랜 기간 쌓여왔던 사실관계를 모두 부셔버리는 건 사회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취득시효 제도라는 걸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취득시효나 소멸시효나 이건 다 문제가 있는 제도다. 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나쁜 제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같은 것도 다 종이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듣거나 한 구전 뭐 이런 걸로 다 기억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도 잃어버리기 쉽고 기억도 위조되고 쉽고 뭐 이래서 과거의 진정한 권리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사실 상태를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인정이 되는 게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제도였는데, 과거에는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재판조차도 전자소송으로 하는 마당에 그러면 다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로 보관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뭐 기억이 왜곡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나 취득시효나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에 있으니까 배우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로 인정되는 권리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권이랄지 질권이랄지 전세권이랄지 이런 것들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요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 뭐 인정되는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인정되는 권리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만일에 여력이 있으시면 두 개 다 외우시면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취득시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점유취득시효예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요. 이건 뭐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는 남의 땅을 점유했을 때, 소유회사로 점유했을 때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원래 자기 소유의 땅이면 이게 자기가 권리가 있다는 건데, 원래 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 남의 땅을 자기가 소유회사로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주는 건데, 아니 내 땅인데
점유취득주요를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경우에? 내가 내 땅이 맞긴 해요. 진정한 권리자가 맞긴 한데 내가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워. 점유 권원을 내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패소할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해서 2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취득시효는 토지 한 필 전부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건데 토지 한 필 중에 일부만 요것을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렇게 분할할 수 있으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 땅,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예컨대 뭐 청사, 뭐 검찰청사, 아니면 도지사, 관사 뭐 이런 이제 일반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은 잡종재산 같은 것들, 일반 재산, 그러니까 국가의 뭐 시의 땅이다. 아니면은 뭐 국가의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 용도에 쓰지 않은 행정재산이 아닌 것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재산은 안 되지만 일반 잡종재산은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점유취득시효 예여권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해야 된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어야 한다 이거죠. 선의 무과실은 불필요합니다. 이건 선의 무과실은 불필요하고 요거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주점유. 그렇죠? 그래서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지만 점유 권원에 의해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않을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추정. 점유 권원이라는 거는 예컨대 내가 매매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점유 권원상 보면 이거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주점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점유 권원을 따져봤더니 전세권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 평온 공연 그리고 또 점유의 계속 이런 것도 다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20년간 내가 점유한 사실, 그것도 20년 전 어느 시점에 점유한 사실,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 요거만 입증하면 중간에 계속은 추정하기 때문에 그 두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간접 점유도 상관은 없고, 그죠? 자, 점유의 기산점 이거 있습니다. 점유의 기산점. 요것도 기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효의 점유가 시작된 시점, 그 시점을 이렇게 시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 요때 99년에 점유 시작해서 2019년에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요거는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되면 A는 계속 뭐 이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취득시효를 19년에 완성된 겁니다. 그죠? 예, 완성된 거예요. 다만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에 등기 명의자가 계속 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점유 시작한 게 요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20년 된 겁니다. 그런데 요 땅의 점유자는 X였는데 내가 점유 시작할 때 이전부터 X였는데 지금도 X예요. 그럴 땐 어느 시점을 잡아서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점에 20년이 되면 어느 시점을 잡아도 상관이 없으면 이 명의자가 동일할 때 그럴 때는 점유 개시 시점을 어디로 두든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변하지 않았을 때 소유 명의자가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돼요. 20년만 지났다는 점만 확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기산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겁니다. 요게 유일하게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 하나만. 자, 그런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등기청구권이 생기겠죠? 요거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어떤 채권? 자, 이게 어떤 채권이냐? 법정 채권이에요. 법에서 그냥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채권 관계인 것이지 둘이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채권 관계로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내가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 명의자한테 가서 야,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내가 20년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갈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바뀐 상태에서 지금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바뀐 사람, 요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내가 20년간 딱 자, 점유하고 있어서 등기 청구권이 딱 생겨서 이제 소유자한테 딱 가려고 봤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바뀐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 소유자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전 소유자한테. 20년 완성할 때의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사람도 팔아먹었으니까 뭐 안 되겠죠. 줄 수 없겠죠. 자기도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소유자한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럴 때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20년 완성될 시점에 지금 소유자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완성된 이후에 내가 청구권이 딱 생겼는데 이건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전 소유자한테 생긴 거예요. 청구권이 현재 소유자한테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나머지 뒤의 내용은 추후에 기본 강의 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0년입니다.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그냥 단순히 점유한 취득시효는 20년이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 됩니다. 10년. 그리고 여기에서는 10년이면서 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이 10년이 점유도 10년이 넘어야 되고 등기도 10년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선의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선의 무과실. 요게 더 추가가 돼요. 점유취득시효보다 추가되는 게 좀 있어요. 기간은 줄어들지만 10년으로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선의 무과실 점유. 요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동산의 취득시효 필요 없고, 동산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자, 취득시효의 효과.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돼서 아직 만료됐어요. 20년 지나서 내가. 그러면 난 등기만 요구하면 돼요. 근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이럴 때 나한테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 지금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 나한테 넘겨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시효 취득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다만 점유한 나 같은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 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그죠? 원소유자는 점유자의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기 명의자는 나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아직 등기 넘겨주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하거나 이랬을 때 소유물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명의자가. 그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나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에 누군가가 침탈했다. 그럴 때 나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등기 명의자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20년이 지나서 자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이 상태에서 점유를 딴 사람한테 넘겼을 때 점유를 자 20년이 지난 점유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수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 법률 효과까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점유 기간 자체를 승계할 수 있어요. 점유 그리고 하자만 승계할 수 있지만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는 승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년이 지났어. 그럼 내가 청구권을 획득했어요. 근데 내가 점유를 제3자한테 넘겼어요. 그럼 이 제3자는 어떻게 하느냐? 내 권리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는 자, 야 등기 명의자는 요 전 점유자 있죠?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줘라. 그리고 전 점유자는 나한테 넘겨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청구는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등기부여 효과도 나중에 기본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소유권의 취득 원인,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시효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초 강의에선 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과 뭔가 계약이나 채권 관계를 통하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 원시 취득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이것도 원시 취득입니다. 누구한테 승계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무주물이라는 게 뭐냐? 무주물이라는 건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소유의 이사로 점유를 최초로 자기가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죠. 유실물,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이다 이겁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지배를 벗어난 물건, 이게 유실물이에요.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은 그거는 도품이라고 부릅니다. 도품.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이건 도품.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냥 기하지 않고예요. 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걸 유실물 이렇게 되는 거죠. 유실물 같은 경우에는 유실물은 이제 유실물법에 의해서 공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반환하고 당연히 습득자는 소유권 못 취득하겠죠. 다만 이때 유실물법에 의해서 100분의 5 이상의 저기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보상을. 그리고 매장물, 매장물이라는 건 땅속에 묻혀있는 땅속뿐만이 아니라 물속에 묻혀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물건, 그런 매장물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공고한 다음에, 그죠? 소유자 나와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공고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제 주거나 자기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서, 타인 소유 땅에서 이렇게 뭔가 매장물 발견했을 때는 반반씩입니다. 반반씩. 자, 그리고 첨부, 이거는 부화, 혼화, 가공 세 가지를 합쳐서 첨부라고 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합이 되겠습니다. 부합. 이거는 왜 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 게 소유권의 취득 방법이에요. 취득 원인. 어떤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느냐? 계약 말고. 그러면 원시 취득 방법이 되겠죠. 누구로부터 얻은 게 아닌 거. 이런 것들이 규정되고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이거 원시 취득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방식들, 그런 것들, 매장물 발견이나 유실물 습득이나 이런 것들도 누구로부터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시 취득하는 거고. 그리고 부합, 이것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건 무조건 네가 가져. 이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부합이라는 거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원래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소유자가 각각 달랐는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소유권을 나머지 부분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겠죠. 그럴 때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할 때 이럴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합에 주된 물건은 부동산. 지금 부동산에 지금 부합되는 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부합되는 게 다 동산이겠느냐? 아니 부동산도 상관없어요. 부동산도 부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작은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통 되겠죠. 그러니까 부합의 정도는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들어간다. 이게 훼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파쇄해버리는 게 훼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안 된다. 그러면 분리하는 게 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소유권으로 통합시키고 한 명은 소유권을 잃게 만들어 놓는 그렇게 하는 게 이 부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거는 부합된 동산의 시가가 부동산의 시가보다 월등히 높다. 예컨대 부동산은 1,000만 원짜리인데 부합된 동산은 1억짜리예요. 그래도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입니다. 이 부합된 동산은. 그러면 이 동산 소유자는 손해만 왕창 보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이 부합된 1억의 동산 가치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동산의 시가 정도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부합된, 여기에서는 요거 정도 보시면 되는데,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됐는지,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됐는지 묻지 않고 저당권 효력에 미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이제 설정했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예컨대 뭐, 부합된 물건이 딱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 토지에 했던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부합된 이 동산에다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합된 시기는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던 부합물이든 아니면 저당권 설정 후에 있었던 부합물이든 묻지 않고 그냥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화는 곡물 같은 게 제일 많죠. 곡물. 예컨대 뭐 그 쌀 한 가마니와 이쪽에서 쌀 한 가마니를 뒤섞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유자가 누구 건지 쌀알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동종 동량만 이렇게 덜어서 주면은 채무를 면하거든요. 이런 경우엔 그런 것들 이게 혼화입니다. 혼화. 요것도 부합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해서 가치가 월등해졌습니다. 그러면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에 이것도 뭐 물건의 소유권이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원래 가공물이 되기 전에 원석 같은 거 있죠. 그거의 가격은 당연히 원석 제공자한테 줘야 됩니다. 돈을 부당이득으로 줘야 되는 거고 만일에 가공자가 갖는다 그러면 그죠? 가공자가 갖는다 그러면 뭐 그 반대로 돈을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으로 다 처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여러 번 봤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그 반환 청구권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나중에 볼 겁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공동소유 보도록 하겠습니다.